아내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세 줄의 문자가 떠 있었다. 유부녀가 더 짜릿해. 오늘 오후에 봤던 거 또 하고 싶다. 남편 없을 때 보자. 그 문장을 읽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내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이전까지 나는 내가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일하고 먹고 자고 주말이면 아내와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는 삶. 특별할 것 없지만 적어도 서로를 배신하지는 않는다고 믿어온 너무나 평범한 부부였다. 하지만 그 세 줄의 문자와 며칠 뒤 강남 호텔 앞에서 본 아내의 웃음은 그 믿음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김도연이다. 올해 42, 서울 외곽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성실하다고 말한다. 꾸준히 일하고 술자리를 피하고 가정적인 남자라며 부러워했다. 나 또한 그런 평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믿었다. 아내 민정과는 7해 전에 결혼했다. 아이 없이 둘이서만 지내왔고 남들이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다. 아침이면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나는 공사 현장으로 나갔다. 저녁이면 집 불이 먼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김이 오르는 찌개와 정갈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그 단조로운 반복이 지루하다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내게 안정이라는 이름의 평화였으니까. 결혼 초반의 들뜸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민정은 원래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웃음이 많고 따뜻한 말씨가 마음에 남았다. 그녀는 결혼 3년 차에 일을 그만두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준비하던 시기였다.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내가 먼저 말했다. 이제 좀 쉬어. 집에서 편하게 지내. 그 말이 우리 관계의 균열을 만든 첫 문장이었는지 그땐 몰랐다. 시간은 고요하게 흘러갔다. 나는 일에 묻혀 살았고 민정은 집 안을 지켰다. 주말이면 쇼핑몰이나 영화관에 나가고 가끔 맛집을 찾아다녔다. 민정은 음식이 나오면 늘 먼저 사진을 찍었다. 사진 각도를 바꾸고 접시를 돌려가며 몇 장을 찍은 후에야 젓가락을 들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올리며 우리 신랑은 맛집 찾는 눈이 진짜 탁월하다라는 문장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 글을 보면 나도 모르게 피로가 가셨다. 누군가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위로였다. 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고 했다. 그 말이 내 삶의 닿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하려 한다.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변명하지 않겠다. 누구의 인생이나 돌이켜보면 모든 사건은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우리에게도 그 균열이 있었다. 다만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뿐이다. 몇 달 전부터 민정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오래 서서 화장을 다시 하고 집 앞마트에 갈 때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나갔다. 예전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편하게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집에만 있으니 초라해 보여서 기분 전환 좀 하려 해라며 웃었고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다시 꾸미기 시작했네. 좋은 징조지.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외출이 잦아졌다. 친구를 만난다, 쇼핑을 간다, 운동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늘었다. 평소엔 집순이였던 아내가 갑자기 바깥을 좋아하게 된 것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우울하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활기를 되찾는 게 보기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정의 손에 휴대폰이 붙어 있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즉시 확인했고 혼자 미소를 짓거나 입꼬리를 올렸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라고 물으면 친구가 웃긴 짤 보냈어라며 짧게 대답했다. 내가 나도 보자고 하면 안 웃길걸. 너는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라며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그 순간 잠깐의 불편함이 스쳤지만 나는 곧 잊었다. 결혼 7년이면 서로의 생활 습관쯤은 익숙하다고 믿었다. 민정이 나를 속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심이었다.
나는 아무 일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 평온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다. 그리고 그 방심이 내 인생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갈라졌다. 모든 게 바뀐 건 그 3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민정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거실의 정적을 깨는 진동음이 연달아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정의 휴대폰 화면이 계속 깜박였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너무 짧은 간격으로 울려서 신경이 쓰였다. 혹시 급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화면 잠금 위로 뜬 메시지 미리 보기. 보낸 사람은 오빠. 짧은 문장 하나가 내 심장을 찔렀다. 넌 어려서 모르나 봐. 유부녀가 더 짜릿해. 그 아래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오후에 봤던 거 아직도 생각나. 다시 보고 싶다.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 없을 때 또 보자. 그 세 문장을 읽는데 불과 몇 초였지만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내 착각일까. 여러 번 눈을 비볐지만 글자는 그대로였다. 분명히 내 아내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다.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욕실 문 너머로 드라이기 소리가 났다. 나는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무슨 소리가 나는지조차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방금 본 세 줄의 문장으로 가득 찼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민정이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 힘들었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다. 그 평온한 표정이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응, 그냥 그래. 간신히 목소리를 내뱉었지만 내 말끝은 떨리고 있었다. 민정은 휴대폰을 손에 쥐더니 화면을 확인했다.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장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다시 화면을 잠갔다. 그 일련의 동작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내가 본 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날 밤은 길었다. 민정은 평소처럼 내 옆에 누워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릴 때마다 심장이 뒤틀렸다. 휴대폰에 오빠라는 이름, 그 안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을까? 내가 일에 묻혀 살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떤 얼굴로 나를 바라봤을까?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결국 답은 하나였다. 유부녀가 더 짜릿하다는 그 문장은 결혼 생활에 남은 마지막 신뢰까지도 부숴버렸다. 새벽 3시가 넘어서 민정이 몸을 뒤척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화면을 보며 그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 불빛이 내 눈에까지 닿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이 집 안엔 나만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유난히 상냥했다.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까지 곁들여 놓고 식탁 앞에 앉은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도 힘내고 몸 조심해. 그 말 끝에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예전 같았으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싸했다. 갑작스런 다정함이 낯설었다. 혹시 죄책감 때문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물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멍하세요? 나는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어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심만으로 아내를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갈 수도 없었다. 그 다음 주부터 나는 민정의 행동을 세밀히 관찰했다. 아침마다 출근 시간을 일부러 10분 늦췄다.
엘리베이터를 내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 숨어 있었다. 민정이 언제 집을 나서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첫째 날엔 아무 일도 없었다. 둘째 날 오전 10시쯤 민정이 화장을 짙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채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낯선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차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차량 주행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늘어 있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친구랑 근처 카페 갔어. 하지만 거리개는 분명히 강남까지 다녀온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간 관찰을 이어가자 일정한 패턴이 보였다. 민정은 주로 화요일과 목요일에 외출했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했다. 예전에는 외출하고 와서 그대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사람이었다. 이상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향기였다. 민정은 향수를 뿌리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즘은 은은한, 하지만 낯선 향이 따라 들어왔다. 그건 분명히 남성 향수였다. 처음엔 카페나 음식점의 냄새겠지 싶었지만 옷깃과 머리카락에 배어있는 냄새는 그보다 훨씬 진했다. 그 향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민정의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다시 켜보기로 했다. 결혼 초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앱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민정이 기능을 꺼두었다.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라는 게 이유였다. 그 말이 이제는 변명처럼 들렸다. 어느 목요일 민정이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홍대에서 보기로 했어. 나는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그녀가 나간 지 한 시간이 지나자 나는 차를 몰고 뒤를 밟았다.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하니 목적지는 홍대가 아니었다. 지도 위의 점은 강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 점은 결국 강남의 한 호텔 근처에서 멈췄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현실로 바뀌었다. 그녀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할까?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할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창밖에 불빛이 깜박거렸고 내 눈앞의 세상은 묘하게 느리게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다. 믿었던 사람의 거짓말이 그토록 조용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호텔 맞은편 주차장에 세워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고 심장은 조용한 주차장 안에서 혼자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확인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호텔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민정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 옆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잘 다듬어진 머리에 구김 하나 없는 셔츠와 코트를 걸친 차림이었다. 발 앞에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민정은 그 남자의 팔에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다. 입을 가볍게 가리고 웃는 그 얼굴은 내가 7해 동안 본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알던 아내의 얼굴인데 그 웃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호텔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다. 그 뒤로 2시간이 흘렀다.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언제부터 저 호텔이 둘의 아지트가 되었을까? 나는 왜 이토록 늦게야 눈치챈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자책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 5시 무렵 호텔 문이 열리며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왔다. 민정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민정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속삭였다. 그 말이 들리진 않았지만 민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짧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토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여보, 왔어. 오늘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어.
그 말과 함께 웃는 얼굴이 이제는 낯선 가면처럼 보였다. 내가 본 모든 장면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결국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내가 이런 곳을 직접 찾아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몇 걸음이 그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탐정은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생각보다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맞았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난 뒤 그녀는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혼자서만 미쳐버릴 것 같았는데 누군가 내 상황을 또렷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조사는 약 2주 정도 걸렸다. 그 2주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남편인 척 일하고 밥 먹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졌다. 밤에 민정이 내 옆에서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을 때면 낮 시간에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떠올라 숨이 막혔다. 역겨움과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와 잠들 수가 없었다. 마침내 토요일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무소로 와달라는 말에 나는 민정에게 회사 일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첫 장에는 호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있었다. 민정이 남자의 팔을 잡고 미소 짓는 모습, 멀리서 찍었는데도 표정이 또렷했다. 다음 장에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는 복도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 각도마다 다른 날, 다른 옷차림의 둘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내 아내였다. 하지만 내게 낯선 얼굴이었다. 어떻게 이런 사진까지 찍을 수 있죠? 내가 묻자 탐정은 짧게 답했다. 요즘은 CCTV 기록이나 주변 제보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파일 마지막 부분에는 상대 남자의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 박준혁, 35살,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과장급 직원, 결혼 5년 차, 4살 된 딸이 하나 있는 가장. 탐정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두 분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걸로 보입니다. 그 기간은 민정이 동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다니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겹쳤다. 그 남자 역시 그곳을 이용하던 회원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하면서 몇 마디 나누는 사이였다고 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허리 통증이 어떻다느니 별것 아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점점 가까워진 것이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건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를 메우는 공허함이었다. 탐정이 건넨 마지막 자료는 녹음 파일이었다. 노트북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정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나치게 높고 부드러운 톤으로 웃으며 그 남자를 불렀다. 오빠,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 그 뒤로 줄줄이 이어지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었다. 우리 신랑은 진짜 재미없어.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오빠는 달라. 나를 여자로 봐주잖아.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오빠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너는 정말 예뻐. 결혼한 여자가 더 매력적이야. 남편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되지. 그래도 괜찮아.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호텔 방 안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손등에 핏기가 가셨다. 정말 역겨웠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탐정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혼인 파탄 사유와 상간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녀는 이어서 차분하게 물었다.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싶으신가요?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주세요. 그 사람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겠죠. 증거를 모두 확보한 뒤 나는 일주일 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다.
지금 당장 민정을 몰아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이 상황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가능한 한 내가 불리하지 않게 냉정하게 준비해야 했다. 나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다. 결혼 기간, 재산 상황, 수입 구조, 민정의 잘못, 상간자, 소송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상담을 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주일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는 일은 지옥에 가까웠다. 아침마다 민정이 잘 다녀와요 라고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몇 시간 뒤에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떠올라 속이 뒤틀렸다.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입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오고 가는데 마음속에서는 오늘도 그 남자를 만났을까? 또 어디에서 만났을까라는 의심뿐이었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모든 장면이 가짜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금요일 저녁 나는 결심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와 민정이 저녁을 준비하는 걸 도왔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밥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민정이 말했다. 내일 친구들이랑 쇼핑하러 갈 거야. 아울렛에 새로 오픈한 데가 있다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재밌게 다녀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는 민정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할 말 있어. 잠깐 앉아. 민정은 어딘가 불안한 눈빛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무슨 얘기인데 그래? 갑자기. 나는 천천히 탐정에게서 받은 파일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박준혁이라는 사람 알지? 순간 민정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으로 보였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뭔 소리야? 그 이름을 왜? 말은 더듬었지만 이미 눈빛은 모든 걸 들킨 사람의 그것이었다. 6달 동안 그 사람이랑 만났지. 주로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강남 쪽 호텔이랑 모텔을 돌아가면서 내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하나씩 묻자 민정은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다. 고개를 깊게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파일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는 사진, 복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얼굴을 맞댄 채 웃고 있는 사진들. 사진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내려놓을 때마다 민정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이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민정이 입을 열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 쌓여있던 것이 터져나왔다. 미안. 내 목소리가 거칠게 갈라졌다. 반년 동안 주마다 2번씩 다른 남자랑 같은 방에 들어가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단어를 고를 여유도 없었다. 민정은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너무 외로웠어. 외롭다고? 내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뭐였는데? 나는 매일 너랑 우리 집 지키려고 일하고 있었는데 넌 외로웠다는 말 한마디로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7해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민정이 울음을 그쳤다. 눈물을 닦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나를 여자로 대해줬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맨날 일 얘기만 하고 집에 와서도 전화 붙들고 일 생각만 했잖아. 나한테 관심 한번 제대로 가져준 적 없으면서 21번 몰아쉰 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였다. 그 사람은 적어도 나를 여자로 존중해줘. 적어도 나를 사람으로 보고 말이라도 걸어줘. 여기까지 말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다. 외로웠다는 핑계 뒤에 숨은 진짜 말은 결국 이거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미 나를 남편이 아닌 방해물로만 보고 있었다. 불륜하는 게 존중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정이 비웃듯 코끝을 올렸다.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봐. 너는 나를 집 지키는 강아지 정도로만 생각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이 굳어버렸다. 내가 완벽한 남편이었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일에 치여서 그녀의 감정을 놓친 순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정당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몰래 바람을 피우냐고. 내가 애써 목소리를 눌러 말하자 민정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대화? 너랑 무슨 대화를 해.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들어오기만 하면 소파에 쓰러져 자거나 일 얘기만 했잖아. 민정은 점점 더 흥분해서 말을 쏟아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다. 나는 더 이상 말로만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거실 안에 민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신랑은 진짜 재미없어. 맨날 일 얘기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문장은 조금 전 내가 들은 변명과 정확히 같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녹음 속 민정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웃으며 그 남자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녹음이 이어지는 동안 민정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다.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노려보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라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정은 눈을 피한 채 짧게 말했다. 이혼하자. 너무도 쉽게 7회의 결혼 생활을 벌이는 말이었다. 마치 오래된 옷을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처럼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래, 이혼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내 조건대로 할 거야. 그 말에는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혼자 넓게 느껴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먼저였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탐정이 준 서류를 다시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박준혁의 집 주소도 적혀 있었다. 분당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녀 역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거실 한쪽에서 짐 싸는 소리가 났다. 민정이 캐리어에 옷을 넣고 있었다.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그녀가 말하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알아서 해. 붙잡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비어 보였다. 오후, 나는 박준혁의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수없이 생각이 오갔다. 저 집 안에는 4살짜리 딸아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떨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의 아내가 나처럼 속고 있다면 침묵은 또 다른 가해라고 생각했다. 분당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치마자락을 작은 아이가 꽉 붙들고 있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누구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박준혁 씨 부인이시죠?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남편분과 관련해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거실에 마주 앉아 나는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특히 남편이 민정과 키스하는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짧게 비명을 질렀다. 이야. 옆에 있던 딸아이가 놀라서 엄마를 올려다봤다. 엄마, 왜 그래? 그녀는 급히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방에 가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그녀는 천천히 다시 내 앞자리로 돌아왔다. 표정은 이미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였나요? 최수진 씨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략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로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에 만났고요. 내가 차분히 설명하자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다. 화요일, 목요일, 수진 씨가 중얼거렸다. 그날마다 회식 있다고 했어요.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제야 그녀의 눈에 무엇인가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늘 늦던 남편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부인의 이름은 최수진이었다. 결혼 5년 차,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헬스장도 다니고 옷도 새로 사고 향수도 바꾸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민정의 모습이 겹쳐졌다. 집에만 있던 아내가 갑자기 꾸미기 시작하고 운동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던 그때가 떠올랐다. 우리 상황이 너무 비슷하네요. 내 말에 수진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당연히 이혼해야죠. 이런 남자랑 더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혹시나 그가 아이 아빠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겠다고 말할까봐 걱정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렇게까지 증거가 확실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해요. 애매하면 또 흔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기로 했다. 증거도 공유하고 가능하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박준혁이었다. 김도연 씨,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목소리는 이미 한껏 날이 서 있었다. 당연히 가야죠. 당신 부인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가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럼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내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곧 그의 톤이 바뀌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합시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한테는 아이가 있어요. 무릎이라도 꿇고 빌려는 건지 아니면 협박을 할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법정에서 마주칠 사람이다. 차라리 어떤 인간인지 미리 눈으로 확인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나는 만나겠다고 했다. 다음날 일요일, 조용한 카페에서 박준혁을 마주했다. 사진으로만 볼 때는 그럴듯한 회사원 같았지만 실제로 보니 초라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얼굴은 잔뜩 상기된 상태였다. 어젯밤 집에서 어떤 소리가 오갔을지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었다. 그와의 대화는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처음에는 테이블 옆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한테 아이가 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눈물까지 보였다. 하지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자리에 다시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잖아요. 부인이 바람핀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민정 씨가 먼저 유혹한 겁니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한 줄도 인정하지 않고 내 탓, 민정 탓, 상황 탓만 늘어놓는 모습이 역겨웠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인간과는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 씨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아이를 봐서 한 번만 봐달라라며 울고불고 빌다가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알자 내가 집에만 있어서 내가 답답했다. 너도 나를 이해 못했잖아라며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말투와 변명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 본격적인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산이 높다는 답을 들었다. 불륜 사실이 명확하고 혼인 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도 입증 가능하다고 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했다.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나는 박준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수진 씨는 민정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서로의 배우자를 빼앗긴 피해자 둘이 같은 편에 서서 법정에 나가 싸우게 된 것이다. 첫 조정 기일에 나는 민정과 박준혁을 다시 마주 보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초라해져 있었다. 민정은 살이 빠져 얼굴이 해쓱했고
박준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잔뜩 웅크린 사람처럼 보였다. 조정위원 앞에서 두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탓하기 바빴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에요. 준혁 씨가 계속 연락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자 박준혁이 곧바로 맞받아쳤다. 아니에요. 민정 씨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것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끝까지 책임은 서로 떠넘기면서 정작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는 누구도 하지 않는구나. 그날 나는 다시 한번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 법정 안은 싸늘했다. 민정과 박준혁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정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조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로 조정은 결렬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그동안 내가 모아둔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사진, 녹음 파일, 호텔 출입 기록, 카드 사용 내역까지 두 사람의 불륜 행적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민정이 우리 신랑은 진짜 재미없어라고 말하는 녹음이 재생될 때 법정 안의 공기가 묘하게 일그러졌다. 판사, 방청인, 변호사들까지 숨을 죽였다. 그 소리는 내 귓가를 찢는 칼날 같았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지만 귀끝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준혁의 변호사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다.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가 일시적 실수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정의 변호사 역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남편의 무관심과 정서적 소외로 인해 외로움을 느껴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바로 말했다. 외로움이 혼의 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입니다. 피고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로를 보호하기는커녕 자기만 살겠다고 상대를 더 깊이 짓밟았다. 민정이 먼저 유혹했어요. 아니야, 준혁이가 부인과 이혼한다고 속였잖아.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비겁한 거래의 변명처럼 들렸다. 수진 씨는 옆에서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정말 역겹네요. 차라리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든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든지 해야죠. 저건 인간 이하예요.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법정에 앉아있는 네 사람의 얼굴 위로 긴장과 불안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내 안은 묘하게 차분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뿐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박민정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비로소 세상에 인정받는 듯했다. 위자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 2천만 원.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집은 내 명의로 남았고 민정은 혼전 재산과 최소한의 생활비만 가져가게 됐다. 상간자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박준혁은 3천만 원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수진 씨도 민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받았다. 합쳐서 7천만 원. 그만큼 두 사람의 배신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무겁게 판단된 것이다.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민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당연하지.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야. 박준혁은 고개를 감싸 쥐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끝장이야.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민정 씨가 먼저 유혹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수진 씨와 마주섰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짧은 악수를 나누었다. 비슷한 상처를 지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은 순간 묘하게 따뜻한 평온이 찾아왔다. 한 달쯤 뒤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박준혁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것이다.
불륜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되었다고 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던 그는 이제 명함 하나 내밀 곳이 없는 신세가 됐다. 민정은 친정으로 돌아갔다. 소문에 따르면 부모님과도 크게 다퉜다고 했다.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돌아왔냐며 어머니가 며칠 동안 말도 걸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다. 민정의 부모님도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지인에게 들은 말로는 친정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지낸다고 했다. 37살의 이혼녀가 되어 친정집 방 한 칸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더 우스운 건 박준혁과 민정의 관계도 그 재판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점이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를 감싸 주기는커녕 법정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더 깊이 파고들며 물어뜯는 모습을 보였다. 그걸 보면서 확실히 알았다. 저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저 일상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스릴, 자극적인 게임 하나를 공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판결 이후 나는 우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다. 민정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았다. 새 집은 예전보다 작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7해 만에 처음으로 진짜 의미의 혼자 살기를 시작한 셈이다. 사업도 다시 정비했다. 그동안 집안 문제로 신경이 분산되어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오로지 내 일과 내 선택만 책임지면 됐다. 직원들이 웃으면서 말했다. 사장님, 요즘 더 활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물론 모든 게 쉽게 잊히는 건 아니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일은 없다. 퇴근 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공허함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주말에 혼자 있는 집 안이 유난히 넓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를 속이던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 막혀 살던 날들보다는 지금 이 고요함이 훨씬 낫다고. 법정에서 승소하고 나서 가장 기뻤던 건 돈 문제가 아니었다. 무너졌던 자존감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한때는 정말로 내가 못난 남편이라 아내가 바람을 핀 건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판결문 속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라는 문장을 듣는 순간 적어도 이번 일의 중심에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다. 처음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다. 민정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어땠을까? 비슷한 기회가 또 찾아왔을 때 그녀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확실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적어도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고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밀어붙인 건 남을 벌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늦은 다짐이기도 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독하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내겐 값비싼 경험이 되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겉으로만 멀쩡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속일 필요도 없다. 믿음을 줄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하는 눈도 조금은 생긴 것 같다. 차분히 이 일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렇다. 어느 날 나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믿기 어려운 문자를 보게 되었다. 그 작은 균열 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본 결과 아내가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 반년 동안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는 탐정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았고 법정에서 그 모든 사실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호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한 채 끝까지 상대에게 잘못을 떠넘기다 패소했고 배상금과 함께 직장과 가정, 사회적 신뢰까지 잃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나처럼 배우자의 배신을 마주한 누군가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그때의 나에게도
앞으로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거짓말 앞에서 침묵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만큼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